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민등록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문제되는 주요 사례는 가족의 주민등록, 전대차, 다가구 다세대, 무허가 건축물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 이게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주민등록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묻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그 판례는 기본적으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된다, 그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상황,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이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판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임차인 본인은 어쨌든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출을 했더라도 일시적으로 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일시적이 아닌 전국적인 전출을 했다면 과연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항력이 유지된다,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례는 어쨌든 임차인은 계속 살고 있고 일시적으로 전출을 한 것이다,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차의 경우인데요. 전대차라고 하면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임대차를 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는 거겠죠. 자, 전차인의 경우는,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민등록은 실제 그 거주를 표상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실제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간접 점유자로서 전대차를 주면 자기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 주택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자가 만약에 주민등록했다, 그것은 이제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대차가 있는 경우는 직접 거기 살고 있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다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가구는 단독주택, 그래서 지번이 중요하고 동호소 표시까지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번은 중요합니다. 지번이 틀린 경우는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공시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각자 살고 있고 그것이 별개의 어떤 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번, 명칭,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호수, 1동 101호, A동 101호, 이런 내용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공시 방법으로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도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냐,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옥탑방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옥탑방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철거 대상인 경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우리 판례는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탑방 같은 무허가 건축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요. 인도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직원, 과연 법인 직원이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자, 법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외국인은 말씀드렸죠.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외국 국적 동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이런 개인들, 주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법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상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주임법도 이 예외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도시기금.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법인이라면 LH공사 혹은 지방공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법인이 주택을 임차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정이 된 입주자가 인도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겠죠?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 이 중소기업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 그러니까 기숙사용으로 주택을 임차를 해서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인도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자, 정리하면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선정된 입주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예외적인 두 경우는 어떤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법인은 도대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대기업이다. 그런데 어떤 직원의 거주용으로 어떤 주택을 임차를 해서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경우는 실무상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권 등기를 해서 그걸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전세권 등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대인이 합의를 안 해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법인의 경우에 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실무상 전세권 등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대항력의 발생 시기인데요. 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날, 당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임차인과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설정하는 다른 어떤 근저당권자나 이런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당일날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근저당권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고, 만약에 다음날 발생한다면 임차인 사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해서 일단은 임차인보다는 등기를 마친 기존의 어떤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날도 사실 애매하죠. 다음 날도 3시가 있을 수도 있고 오후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정확하게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즉 바로 그날이 지나가자마자 그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면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자, 그리고 다음 날 등기된 저당권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자라면 다음 날 0시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자가 앞서죠. 즉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등기된 저당권자는 어떨까요? 다음 날 등기 아무리 빨리 해도 새벽 0시, 1시 할 수는 없겠죠. 즉 낮에 할 텐데 시간적으로 그 전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임차인이 앞서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란 말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사 가거나 함부로 전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기존의 어떤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존속 요건이고, 이런 존속 요건을 유지하면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 존속 요건과 관련돼서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사안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일시 전출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이 주민등록에 포함된다는 게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사안은 임차인 본인도 기존의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전출도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런 전제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판례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 입장이죠. 자,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 시기인데요. 대항요건과 대항력이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항요건,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 시기,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갖춰야지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말은 뭐 세금 같은 거를 밀려서 어떤 세무서에서 캠코 쪽에 의뢰해서 공매해서 그렇게 세금을 회수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자, 이 경우는 임차주택의 저당권, 가압류 또는 압류, 담보 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유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어야 된다. 자, 저당권, 가압류, 담보 가등기.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은 사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닌데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 경매상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에 이런 권리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대항 요건을 갖춰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은 경매 넘어가면 자기가 계속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말소 기준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침해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말소 기준 권리들이 나와 있으면 그보다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이런 경매 공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우선 변제권 행사와 관련돼서는 경매, 공매가 중요하지만 그냥 매매로 이전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경매 또는 공매 이외의 원인, 대표적인 게 매매죠. 이런 경우에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인데요. 그 경우는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일 이전까지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 목적물이 넘어가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 승계, 즉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새롭게 바뀐 집주인한테 기존에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또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 이전, 이런 예외가 있겠죠. 가등기 같은 경우는 순위 보전을 위한 것은 그 순위 보전의 효과 때문에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가등기 이후에 어떤 일어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기존 어떤 가등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가등기,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채권자가 이러한 조치들을 한 경우는
그보다도 더 앞서서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순위 저당권이 대표적인 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에 의해서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 즉 말소 기준 권리가 없는 경우, 그 경우는 대항력 발생 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거나 혹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더라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대항 요건을 갖추는 시기, 그 이전에 말소 기준 권리들이 설정이 되면 그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경매에서 소멸하는 선순위 어떤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한테 그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췄고 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그 사이에 끼인 경우죠. 그런데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비록 후순위 저당권에 비해서는 그 시기가 앞서서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함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인에게는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인 경우는 가장 먼저 설정된 말소 기준 권리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하한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 납부 이전에 채무 변제가 됐다. 이런 경우는 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 경우 경매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죠. 기존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서 임차권이 소멸하고 따라서 내가 그 부담을 넘겨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변제 등으로 소멸을 해버리면 그 대항력 부분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수인은 어떤 매각 부동산 부담의 현저한 증가를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의 지위승계인데요. 대항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항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죠. 구소유자, 신소유자 나옵니다. 자,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매매겠죠. 구소유자, 신소유자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매매겠고 또 어떤 신탁에서 수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도 어떤 처분이나 관리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에 신탁인 경우도 위탁자인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죠. 다만 양도담보권자, 어떤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기존의 소유자한테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 지위가 승계되는 소유권 이전은 통상적인 매매 그리고 신탁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계되는 임대인 지위의 핵심은 바로 보증금 반환 채무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인 지위 승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소유자, 기존의 임대인은 완전히 채무를 면하는가? 이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소유자는 완전히 채무를 면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유일하게 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진다는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임대인도 채무를 지고 새로운 임대인 지위 승계한 새로운 매수인도 책임을 진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채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건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란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소유자는 채무를 면하고 신소유자는 그 채무를 그대로 인수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신소유자한테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물론 그 임차 목적물이 있지만 여기서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면 임대인의 일반 재산, 다른 재산들이 자기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죠. 그런데 기존의 소유자는 나름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소유자는 여러 가지 신용도 입장에서 좀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지위를 사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 임차인은 그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를 막을 수 있고 그 경우는 기존 소유자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의를 한다는 말은 해지 통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 기존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통고하는 경우는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소유자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하는 게 되겠죠. 이 지위승계 관련돼서 하나 재미있는 판례는 과연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임대인은 제3채무자 지위가 되는데 그 제3채무자 지위도 이런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포함되는가?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런 제3채무자 지위도 이 임대인 지위 승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압류의 효력도 그 바뀐 신소유자한테 주장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지위 승계는 보증금 반환 채무도 포함이 되고 어떤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어떤 지위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인데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그 임차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자, 기본적인 요건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그리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입니다. 자, 대항요건은 뭐였죠? 이사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플러스죠. 보통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변제권을 보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인도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거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확정일자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입주 주민등록이 같은 날, 그 이전에 어떤 있을 수 있겠죠. 확정일자가 입주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있는 경우는 과연 이 우선변제권 언제 취득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확정일자가 같은 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날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 당일날 이런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과연 언제 우선변제권이 취득하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도 있지만 입주와 주민등록은 그 다음 날이라는 기준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는 그 확정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입주 주민등록 시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먼저 있으면 그 이후에 입주 주민등록이 있은 날, 그 다음 날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요구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확정일자도 갖췄고 또 대항력도 갖췄다. 그런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 바로 배당 요구인데요. 이 임차인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법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한테 추가적인 배당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적으로 배당받은 부분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고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추가 배당된 다른 채권자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판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우선 변제권 인정되기 위해서 계약 당시에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 일부 지급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계약 당시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급된 잔액까지 다 포함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일단 계약 시에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췄으면 계약 이후에 지급된 잔액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우선 변제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